안녕하세요. 순정야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유재란이 끝난 지도 벌써 10여 년이 지난 인조시대 영남 지방의 작은 고을 창산현에는 평화가 찾아와 있었다. 전란의 상처가 아물어가던 그곳에서 사람들은 다시 일상을 찾아가고 있었다. 창산현의 서쪽 끝자락 낮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양반집 하나가 있었다. 영희아 씨가 혼자 살고 있는 그 집은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사랑채와 안채 그리고 행랑채가 제법 번듯하게 갖춰져 있었다. 영희아 씨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지내온 지 벌써 5년째였다. 그 집 사랑채 마루에 한 사내가 봄볕을 받으며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다. 봄길이라는 이름의 이 사내는 28배 나이로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준수의 마을 여인들의 시선을 끄는데 익숙했다. 그의 어깨는 넓었고 허리는 곧았으며 검게 그을린 피부는 건강함을 드러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벚꽃 잎들을 흩날렸다. 봄길은 그 꽃잎들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도 언젠가는 저 꽃잎처럼 높이 날아오를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봄길 오라버니 또 그러고 계세요? 뒤에서 들려온 맑은 목소리에 봉길이 뒤를 돌아보니 소월이 빨래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23의 소월은 영희아 씨 집의 몸종으로 어려서부터 이 집에서 자라온 터였다. 소월의 모습은 언제나 수수했다. 회색빛 무명 치마저고리의 머리는 단정하게 쪽지고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이 맑은 본래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 소박함 속에서도 묘한 기품이 풍겨났다. 맑은 눈동자와 단정한 이목구비 그리고 어딘지 슬픔을 머금은 듯한 미소가 그녀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다. 봄길에게 소월은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누이 같은 존재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존재였다. 때로는 그녀의 시선에서 묘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지만 봄길은 그것을 애써 외면했다. 자신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으니까. 소월아, 봄길이 일어나며 말했다. 너도 알지 않느냐? 나 같은 인재가 이런 곳에 평생 묶여 있을 리 없다는 걸. 소월은 작은 한숨을 쉬며 빨래를 널기 시작했다. 하얀 무명천이 바람에 펄럭였다. 오라버니는 늘 그런 말씀만 하시네요. 그런 말이라니? 이것은 현실이다, 현실. 지난달에도 김진사댁 부인이 나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고 그저께는 이웃마을 정씨 과부가 나에게 손짓을 했다고. 이 모든 것이 하늘이 내게 주는 신호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봄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자신의 외모와 건장한 체격을 믿었고 무엇보다 자신에게는 남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소월은 말없이 빨래를 계속 널었다. 그녀는 봄길의 이런 허황된 꿈을 몇 년째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의 당당함과 자신감이 멋있어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꿈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지난해 가을의 일이었다. 봄길은 김진사댁 부인 최 씨와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다. 최 씨 부인은 35의 나이로 남편이 타향의 벼슬을 하러 간 동안 혼자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최 씨 부인이 봄길을 불렀다. 봉길아, 이리 와서 술 한잔 하지 않겠느냐? 봄길의 가슴은 뛰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최 씨 부인의 처소에서는 촛불이 늦도록 꺼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느새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스며들고 있었다. 부인, 봄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쉿! 최 씨 부인이 그의 입에 손가락을 댔다. 말하지 마라. 이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은 꿈이 될 것이니. 그 밤 봄길은 꿈꾸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최 씨 부인의 부드러운 손길과 달콤한 향기, 그리고 그녀가 속삭이는 감미로운 말들이 그를 도취시켰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현실은 차갑게 돌아왔다. 봉길아, 최 씨 부인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젯밤 일은 잊어버려라. 부인, 무슨? 나는 양반집 부인이고 너는 머슴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봉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어젯밤에는 어젯밤은 내가 외로웠을 뿐이다. 그것 이상의 의미는 없어. 최 씨 부인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기대를 하지 마라. 꿈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다. 봉길은 그 집을 나서며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와 모욕감이 가슴을 불태웠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공허함도 느꼈다. 마치 허상을 쫓았던 것 같은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봉길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소월이었다. 그녀는 밤새 그를 기다리며 따뜻한 죽을 끓여놓고 있었다. 오라버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봉길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소월은 조용히 죽 한 그릇을 그의 방 앞에 놓고 물러났다. 최 씨 부인과의 일이 있은 후 봉길은 한동안 의기소침해 있었다. 겨울이 왔고 찬바람이 사랑채 마루를 스쳐 지나갔다. 봉길은 두터운 누비옷을 입고 화로 앞에 앉아 불을 쬐며 지난 일들을 곱씹었다. 분명히 그 여인도 나를 좋아했었다. 그런데 왜?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다. 최 씨 부인의 차가운 태도 변화가 이해되지 않았다. 소월은 그런 봉길의 곁에서 묵묵히 뒷바라지를 했다.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두터운 이불을 준비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며 그의 기운을 북돋으려 했다. 오라버니, 이 새알심 국을 드세요. 몸이 따뜻해질 거예요. 봉길은 소월이 정성껏 끓인 국을 받아 마셨다. 진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소월아, 네? 너는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느냐? 소월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오라버니니까요. 당연한 일 아닌가요? 봉길은 그 대답에서 뭔가 더 깊은 의미를 느꼈지만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그에게는 다른 야망이 있었다. 정월 대보름이 지나고 봄 기운이 돌 무렵 봉길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이웃 마을에 사는 박과부가 그에게 관심을 보인 것이다. 박과부는 29의 젊은 나이로 남편을 여인 지 겨우 1년이 된 여인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제법 큰 재산을 물려받아 혼자서도 넉넉하게 살 수 있었다. 봉길 씨, 혼자 계시기 외로우시겠어요. 어느 날 장터에서 만난 박과부가 봉길에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명백한 관심이 담겨 있었다. 그런 편이지요. 박 부인께서는 어떠십니까? 저야 말할 것도 없죠. 여자 홀몸으로 지내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두 사람은 그날부터 종종 만나기 시작했다. 박과부는 봉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함께 차를 마시기도 하고 때로는 술을 권하기도 했다. 봉길은 이번에야말로 진정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박과부는 재산도 있고 아직 젊고 예쁘기까지 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에게 명백히 호감을 보이고 있었다. 봉길 씨는 참 믿음직해 보여요. 어느 날 저녁 박과부가 봉길에게 말했다. 그들은 그녀의 집 사랑채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저도 부인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범상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어떤 점이요?
부인께서는 다른 여인들과는 다르세요. 더 지혜롭고 더 우아하고 박과부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봉길 씨도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세요. 더 진실하고 더 남자답고. 그날 밤도 달이 중천에 뜰 때까지 두 사람은 함께 있었다. 박과부는 봉길에게 기대어 앉으며 자신의 외로움을 털어놓았고 봉길은 그녀의 부드러운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부인, 저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한다는 게 저는 진심입니다. 부인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박과부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보겠어요. 봉길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드디어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며칠 후 박과부의 태도가 돌변했다. 봉길 씨, 죄송해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난번에 분명히 지난번에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봐요. 하지만 차분히 생각해 보니 박과부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저는 양반집 여인이고 봉길 씨는 제가 머슴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봉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또다시 신분의 벽에 부딪힌 것이다. 부인께서도 결국 다른 사람들과 같으시는군요. 봉길 씨, 됐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봉길은 분노에 차서 그 집을 나섰다. 박과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봉길은 술을 들이켰다. 연거푸 잔을 비우며 분노와 절망을 달래려 했다. 오라버니 그만 드세요. 소월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봉길은 듣지 않았다. 소월아, 봉길이 취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 것 같으냐? 오라버니, 나는 뭐가 부족하단 말이냐? 다른 남자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소월은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등을 토닥여 주었다. 오라버니는 충분히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 봉길이 비웃었다. 그럼 왜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냐?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소월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봉길은 묘한 위안을 느꼈다. 소월아, 너만은 내 편이지? 네, 오라버니. 언제나 오라버니 편이에요. 그날 밤 봉길은 소월의 손을 잡고 잠들었다. 소월은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그가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해주었다. 봄이 깊어갈 무렵 봉길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다. 마을 건너편에 사는 정씨 부인이 그에게 관심을 보인 것이다. 정씨 부인은 40을 넘긴 나이로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지낸 지 벌써 몇 년이 된 여인이었다. 그녀는 풍만한 몸매와 요염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어 마을 남정네들의 시선을 끄는데 익숙했다. 젊은이, 이리 와서 앉아보거라. 어느 날 저녁 정씨 부인이 길을 지나가던 봉길을 불렀다. 그녀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부인께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렇다. 혼자 술 마시는 게 쓸쓸해서 말이다. 같이 한잔 하지 않겠느냐? 봉길은 잠시 망설였다. 정씨 부인의 명성은 마을에 자자했다.
그녀와 엮인 남자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복잡했다. 어서 와라. 나 같은 늙은 여자가 무서우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봉길이 마루에 올라앉자 정씨 부인이 술잔을 내밀었다. 자, 받아라. 정씨 부인의 처소는 다른 집들과 달랐다. 온갖 화려한 비단과 향이 가득했고 중국에서 들여온 듯한 진귀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젊은이 이름이 뭐냐? 봉길입니다. 봉길. 좋은 이름이구나. 봉황이 길을 연다는 뜻이냐? 그런 뜻으로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웃으며 술을 따랐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릿느릿했지만 묘한 매력이 있었다. 너 같은 젊은 남자가 왜 아직도 혼자 지내느냐? 색시라도 하나 있을 법한데. 그런 인연이 없어서요. 인연이 없어서? 정씨 부인이 고개를 갸웃했다.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인연이 없다니. 여자들 눈이 멀었나 보구나. 봉길의 볼이 살짝 붉어졌다. 정씨 부인의 솔직한 칭찬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부인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고마울 게 뭐 있느냐.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정씨 부인은 술잔을 들며 봉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그의 얼굴에서 어깨로 다시 가슴으로 내려갔다. 젊을 때는 그 젊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지.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면 그녀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부인께서는 아직 젊으시잖아요. 젊다고. 정씨 부인이 웃었다. 너 같은 총각 눈에는 그렇게 보이나?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씨 부인은 잠시 말없이 봉길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손을 잡았다. 봉길아, 네? 오늘 밤 나와 함께 해주지 않겠느냐? 봉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정씨 부인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부인, 쉿! 그녀가 그의 입에 손가락을 댔다. 말하지 마라. 그냥 오늘 밤만. 그날 밤 정씨 부인의 침소에서는 촛불이 늦도록 꺼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며 긴 밤을 함께했다. 정씨 부인은 경험이 많은 여인이었다. 그녀는 봉길을 능숙하게 이끌었고 봉길은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었다. 봉길아, 네? 너는 참 착한 남자구나. 그런가요? 그렇다. 나를 이렇게 부드럽게 대해주는 남자는 오랜만이야. 봉길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자신이 정씨 부인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부인도 저에게는 특별한 분이에요. 정씨 부인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다. 우리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지요. 제가 부인을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고맙다, 봉길아. 그들은 새벽까지 서로를 위로하며 시간을 보냈다. 봉길은 이번에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며칠 후 정씨 부인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봉길아, 왔구나. 네, 부인. 봉길이 며칠 전처럼 다정한 인사를 기대했지만 정씨 부인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앞으로는 이렇게 오지 않는 게 좋겠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젯밤, 아니, 지난밤 일은 잊어버려라. 봉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부인, 무슨
젊은 몸뚱이 하나 믿고 설치지 마라. 정씨 부인의 말은 차갑고 잔혹했다. 너 같은 머슴놈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지만 그날 밤에는 그날 밤은 내가 외로워서 한 일이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 봉길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또다시 모욕을 당하는 기분이었다. 부인께서 정말 그런 뜻이십니까? 그렇다.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소문이라도 나면 곤란하다. 정씨 부인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아무리 젊고 잘생겨도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 그걸 명심해라. 봉길은 정씨 부인의 집을 나서며 주먹을 벽에 내리쳤다. 피가 나도록 세게 쳤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또 이런 식이야. 그는 자신이 왜 계속해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히 그 여인들도 처음에는 자신을 좋아했었다. 그런데 왜 모두 똑같은 식으로 돌변하는 것일까? 집으로 돌아온 봉길은 술을 찾았다. 소월이 말리려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오라버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일이라니. 무슨 일이 있겠느냐. 봉길이 술잔을 비우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쓰라림이 가득했다. 그냥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을 뿐이다. 소월은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안주를 내놓았다. 오라버니, 뭐냐? 저는 오라버니가 어떤 분이든 상관없어요. 봉길이 소월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너는 참 순진하구나, 소월아. 봉길이 쓴웃음을 지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하지만 소월의 진심 어린 위로는 그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주었다. 비록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정씨 부인과의 일로 상심이 클 무렵 봉길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이웃 고을에서 새로 이사온 윤과부가 그에게 관심을 보인 것이다. 윤과부는 29의 젊은 나이로 남편을 여인 지 겨우 반년이 된 여인이었다. 그녀는 미모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교양까지 갖춘 여인이어서 마을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었다. 그 부인이 봉길이를 찾더라고. 정말? 그 고운 부인이? 응, 직접 영인의 집에 와서 봉길이를 불러달라고 하더라니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봉길의 귀에 들어왔다. 그는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다. 며칠 후 윤과부가 직접 영희 아씨 댁을 찾아왔다. 실례합니다. 여기 봉길이라는 분이 계신가요? 영희 아씨가 당황하며 봉길을 불렀다. 봉길아, 손님이 너를 찾는다. 봉길이 나와보니 정말로 소문대로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다. 윤과부는 고운 한복을 입고 있었고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풍겼다. 봉길 씨시죠? 네, 그런데 저는 새로 이사 온 윤 씨라고 합니다. 혼자 사는 여자라 이것저것 도움이 필요해서요. 윤과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교양이 묻어났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집 뒤쪽 담장이 무너져서 고쳐야 하는데 혼자서는 어려워서요. 품삯은 넉넉히 드릴게요. 봉길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다. 윤과부는 고마워하며 그를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다. 윤과부의 집은 제법 컸다. 사랑채와 안채가 따로 있었고 정원도 잘 가꾸어져 있었다. 정말 좋은 집이네요. 고맙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장만한 집이에요. 윤과부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봉길은 며칠에 걸쳐 담장을 고쳐주었다. 그동안 윤과부는 그에게 차를 대접하고 때로는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 봉길 씨는 참 솜씨가 좋으시네요. 별것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말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해주시는 걸 보니 성격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윤과부의 칭찬에 봉길의 기분이 좋아졌다. 다른 여인들과 달리 그녀는 진심으로 그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았다. 혼자 사시느라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그렇죠. 여자 홀몸으로 지내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저도 혼자라 그 마음을 압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가까워져 갔다. 일주일 후 담장 공사가 끝났다. 윤과부는 봉길에게 넉넉한 품삯을 주며 고마움을 표했다.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마음이 놓입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그런데 봉길 씨, 앞으로도 가끔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 집에 이것저것 손볼 일이 많아서요. 봉길의 가슴이 뛰었다. 물론입니다. 그날부터 봉길은 자주 윤과부의 집을 드나들게 되었다. 때로는 이를 핑계로, 때로는 그냥 안부를 묻기 위해서였다. 윤과부는 항상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바둑을 두기도 했다. 봉길 씨는 참 믿음직해 보여요. 그런가요? 네. 혼자 사는 여자에게는 이런 남자가 필요해요. 윤과부의 말에 봉길은 자신이 그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있다고 느꼈다. 한 달 후 어느 날 저녁이었다. 윤과부가 봉길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 봤어요. 상에는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다. 봉길은 감동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당신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이 정도는 당연하죠.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사랑채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다. 봉길 씨, 네? 저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봉길의 심장이 요동쳤다.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요? 네. 부인과 함께 있으면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윤과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봉길 씨.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봉길은 이번에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한 달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윤 부인이 재혼한다던데. 정말? 누구와? 인근 고을의 부유한 상인이라더라. 봉길은 그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없었다. 급히 윤과부의 집으로 달려갔다. 부인.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윤과부는 담담한 표정으로 봉길을 맞았다. 아, 봉길 씨. 들으셨군요. 정말 재혼하시는 겁니까? 네. 좋은 분을 만났어요. 봉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뭐요? 윤과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봉길 씨, 그건 그냥 외로운 시간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어요. 봉길은 말문이 막혔다. 당신 덕분에 외롭지 않았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고마웠다고. 그게 다입니까? 윤과부는 잠시 망설였다가 말했다. 봉길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현실을 생각해야 해요. 저는 양반집 여인이고 당신은 또다시 신분의 벽이었다.
봉길은 주먹을 꽉 쥐었다. 결국 다들 똑같군요. 미안해요, 봉길 씨.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봉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도 저를 그냥 심심풀이로 여긴 거군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외롭다고 해서 남자를 가지고 놀다가 더 좋은 조건의 남자가 나타나면 버리는 게 아니고? 윤 과부의 얼굴이 붉어졌다. 말이 너무 심하네요. 심하다고요? 제가 당한 일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봉길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부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자 상인과 말입니다. 그날 밤 봉길은 술에 만취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소월이 그를 부축하려 하자 그는 거칠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건드리지 마. 소월이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 오라버니, 너 같은 천한 계집이 나를. 말을 마치지 못하고 봉길은 주저앉았다. 술과 절망이 그를 짓눌렀다. 소월은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에 다가가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봉길은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다. 오라버니 괜찮아요. 소월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괜찮다고? 뭐가 괜찮다고? 모든 게 다 지나갈 거예요. 지나간다고? 지나가봤자 뭐가 남겠느냐? 봉길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소월아. 네? 나는 왜 계속 이런 일만 당하는 걸까? 소월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그를 안아주었다. 저는 오라버니가 어떤 분이든 상관없어요. 봉길이 소월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너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 진심이에요. 봉길은 소월의 따뜻한 품에서 잠시나마 위안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상처는 여전히 깊었다. 계속되는 실패와 상처로 봉길이 의기소침해 있던 어느 날 영희아 씨가 들뜬 목소리로 소월을 불렀다. 소월아. 큰일 났다. 무슨 일이시라고요, 아씨마님? 오늘 저자거리의 경성에서 온 풍물패가 온다지 뭐냐. 그것도 아주 유명한 패라고 하더라. 영희아 씨의 눈이 반짝였다. 평소 구경거리를 좋아하던 그녀였다. 그래서요? 나도 가서 구경하고 싶은데 안채를 비울 수가 없지 않겠느냐? 혹시나 귀한 손님이라도 오시면 어쩌고. 영희아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밝은 표정을 지었다. 그래. 좋은 생각이 났다. 소월아, 너라도 예쁘게 꾸미고 안채를 지키고 있거라. 손님이 와도 우리 집이 초라해 보이지 않게 말이야. 저를 꾸민다고요? 소월이 당황했다. 그녀는 평생 수수한 옷만 입고 살아왔다. 그래. 어차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너도 한번 예쁘게 꾸며보자꾸나. 영희아 씨는 평소 허영이 심했지만 마음씨는 나쁘지 않았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면서 때로는 소월을 친동생처럼 여겼다. 아씨마님, 하지만 저는 그런 좋은 옷이. 염려 말아라.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영희아 씨는 소월을 안채로 데려가 정성껏 목욕을 시켰다. 따뜻한 물에 꽃잎까지 띄워 향기로운 목욕물을 준비했다. 어머, 소월아. 내가 이렇게 하얗고 고왔었구나. 목욕을 마친 소월의 맨 피부를 본 영희아 씨가 감탄했다. 평소 거친 일을 많이 했지만 소월의 피부는 놀랍도록 부드럽고 투명했다. 자, 이제 옷을 입어보자.
영희아 씨가 꺼내온 것은 자신이 시집올 때 가져온 가장 고운 비단옷이었다. 옥색 저고리와 자주색 치마 그리고 금실로 수놓은 버선까지 모든 것이 고급스러웠다. 이런 좋은 옷을 제가 입어도 될까요? 물론이지. 어서 입어보거라. 소월이 비단옷을 입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평소 감춰져 있던 그녀의 아름다움이 마치 달빛처럼 환하게 드러났다. 어머나. 이게 정말 우리 소월이냐? 거울 앞에 선 소월의 모습을 본 영희아 씨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옥색 저고리가 소월의 하얀 피부와 어우러져 더욱 고와 보였고 자주색 치마는 그녀의 날씬한 몸매를 우아하게 감쌌다.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에서 풍기는 단정하고 고결한 기품이 어떤 양반집 규수보다도 고귀해 보였다. 맑은 눈동자는 더욱 빛이 났고 앵두 같은 입술은 절세미인의 자태를 완성했다. 평소 수수하게 묶었던 머리도 고운 비녀로 단정하게 올려 더욱 우아한 모습이었다. 아시마님. 이래도 괜찮을까요? 소월 자신도 거울 속 모습이 낯설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괜찮기는. 너무 예뻐서 걱정일 정도구나. 영희아 씨가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로 절세 미인이로구나. 이런 미인이 우리 집에 있었다니. 바로 그때 사랑채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봉길이 우연히 소월을 보게 되었다. 그는 말을 잃고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저게 누구냐? 봉길의 목소리가 떨렸다. 봉기라, 우리 소월이다. 소월이? 봉길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지금까지 그는 소월을 그저 옆에 있는 동생 같은 존재로만 여겨왔다. 수수한 옷차림과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모습 때문에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은 어떤 양반집 규수보다도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아니, 그동안 자신이 쫓아다녔던 그 어떤 여인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웠다. 최씨 부인도, 박과부도, 정씨 부인도, 윤과부도 모두 소월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초라해 보였다. 네, 오라버니. 소월이 수줍게 인사하자 봉길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그녀의 목소리마저 평소보다 더 아름답게 들렸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봉길의 시선이 소월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소월의 볼이 붉어졌다. 별것 아닌걸요. 아씨께서 좋은 옷을 입혀주셔서. 아니다. 봉길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옷이 아니라 너 자신이 아름다운 것이다. 영희아 씨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약간의 우려도 숨어 있었다. 아름다움이 때로는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순간 봉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일어났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새로운 욕망까지. 이런 미인이 내 곁에 있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스쳤다. 소월의 아름다움을 이용하면 혹시 내가 원하던 것들을 얻을 수 있을지도.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일단 생겨난 욕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소월아, 봉길이 다가서며 말했다. 앞으로는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다녀라. 소월은 고개를 끄덕였다. 봉길이 처음으로 자신을 아름답다고 말해준 것이 기뻤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시선이 왠지 부담스럽기도 했다. 영희아 씨는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소월의 아름다움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화를 부를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영희아 씨는 저자거리로 풍물놀이를 구경하러 갔다. 그리고 소월은 새로운 모습으로 집을 지키고 있었다. 마침 그때 이웃집 아낙네 몇 명이 소월을 보러 왔다. 영희아 씨가 자랑하고 싶어서 미리 소문을 낸 것이었다. 어머, 이게 정말 소월이냐? 세상에 이런 미인이 숨어 있었다니. 양반집 교수라고 해도 믿겠구나. 아낙네들의 감탄이 쏟아졌다. 그들은 소월의 아름다움의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소월아, 내가 이렇게 예뻤는데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느냐? 그러게 말이야. 이런 미인을 몸종으로 두다니 영희가 참 복이 많구나. 이런 소문들이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져나갔다. 영인의 집 몸종이 절세미인이라더라. 정말? 얼마나 예쁘길래? 직접 봐야 믿을 정도야. 양반집 교수들보다도 더 곱다던데. 소문은 마을을 넘어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문이 고을의 가장 큰 권력자인 김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호, 그 집 몸종이 그리도 아름답다고? 김대감은 육순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여색을 밝히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는 이미 본부인 외에 첩을 3명이나 두고 있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여인에 대한 욕망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젊고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에게는 권력과 재력이 있었고 그것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예, 대감님. 정말 절색이라고들 하옵니다. 신복이 대답했다. 게다가 그냥 예쁜 게 아니라 기품까지 있다고 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김대감의 눈이 번득였다. 그래. 그럼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구나. 대감님께서 직접 나서실 필요까지야. 아니다. 이런 일은 직접 봐야 한다. 김대감은 즉시 신복을 시켜 소월의 행방을 자세히 살피게 했다. 며칠 후 김대감은 평상복을 입고 몰래 영희아 씨 댁 근처를 둘러보았다. 그는 소월이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올 시간을 미리 알아두고 기다렸다. 저녁 무렵 소월이 물항아리를 들고 우물가로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고운 한복을 입고 있었고 석양빛이 그녀의 얼굴을 더욱 아름답게 비추었다. 김대감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다. 소문보다도 훨씬 더한 미모였다. 소월의 우아한 몸짓, 고운 얼굴, 그리고 그녀에게서 풍기는 단정하면서도 고결한 분위기가 그의 욕망을 활활 타오르게 했다. 저 여자를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김대감의 마음속에 강한 집착이 생겨났다. 그는 소월이 물을 깃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녀의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모두 아름다워 보였다. 소월은 김대감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평상시처럼 조용히 물을 깃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김대감은 신복을 불러 계획을 세웠다. 그 여자를 내 첩으로 만들고 싶다. 대감님, 하지만 그 여자는 남의 집 몸종입니다. 몸종이면 어떠냐? 돈으로 사면 되는 것 아니냐? 김대감은 자신만만했다. 영이 그 여자한테 후한 값을 주고 그 몸종을 넘기라고 해라. 하지만 영희 아씨가 쉽게 응하실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서 처리해라. 김대감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이 고을에서 내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신복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대감의 권력은 절대적이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알겠습니다. 내일 당장 영희 아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좋다. 그리고 너무 급하게 하지는 마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김대감은 이미 소월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김대감의 신복이 영희아 씨 댁을 찾아왔다. 영희아 씨 계십니까? 누구신지요? 김대감님의 명을 받고 온 자입니다. 영희아 씨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김대감이 자신을 찾을 일이 무엇일까? 대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니 잠깐만 뵙겠다고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바로요? 네, 지금 당장 말입니다. 영희아 씨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다. 소월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를 배웅했다. 김대감의 저택에 도착한 영희아 씨는 사랑채로 안내받았다. 김대감이 위어 믿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영희아 씨 왔구만. 대감님 웬일로 저를? 앉아라.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불렀다. 영희아 씨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나. 내가 그대에게 좋은 제안을 하나 하고 싶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김대감은 찬찬히 말했다. 그대 집 몸종 소월 말이다. 영희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하는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다. 그 아이를 내게 넘기게. 네? 소월이를요? 그렇다. 내가 그 아이를 첩으로 삼고 싶다. 영희아 씨는 말문이 막혔다. 대감님 그건 생각해보게. 천한 몸종에서 양반의 첩이 되는 것 그 아이로서는 하늘의 은혜 아니겠나? 김대감의 논리는 단순했다. 자신이 소월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대에게도 후한 보상을 주겠다. 금 100냥은 어떤가? 금 100냥은 평민으로서는 평생 벌기 어려운 거대한 돈이었다. 영희아 씨가 망설이자 김대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물론 거절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멈춰서 영희아 씨를 바라보았다. 이 고을에서 내 뜻을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겠지? 분명한 위협이었다. 김대감은 고을의 실질적인 지배자였다. 그의 뜻에 거스르면 살기 어려워질 수도 있었다. 생각해보게. 거절하면 그대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영희아 씨는 몸을 떨었다. 김대감의 권력은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대감님 소월이는 뭔가 그 아이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마음의 준비? 김대감이 코웃음을 쳤다. 몸종 주제에 무슨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단 말인가? 그래도 영희아 씨. 김대감의 목소리가 더욱 위협적으로 변했다.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사흘 안에 답을 듣겠다. 사흘요? 그렇다. 사흘 후에 소월을 내 집으로 보내라. 아니면 김대감은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해졌다. 영희아 씨는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좋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 영희아 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져 있었다. 소월이 걱정스럽게 다가왔다. 아시마님, 무슨 일이시라고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영희아 씨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소월아. 네? 큰일이 생겼다. 소월의 가슴이 불안으로 두근거렸다. 김대감님께서 너를 영희아 씨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저를 어떻게요? 너를
첩으로 삼고 싶다고 하신다. 소월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사흘 안에 너를 대감님께 보내라고 하셨다. 소월은 주저앉을 뻔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아시마님.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나도 그렇게 말했지만 대감님께서는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영희아 씨의 목소리도 떨렸다. 거절하면 우리 집안에 화가 미칠 거라고 하셨다. 소월은 절망에 빠졌다. 김대감의 권력 앞에서는 그녀 같은 몸종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이 모든 대화를 엿들은 사람이 있었다. 봉길이었다. 그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우연히 영희아 씨와 소월의 대화를 듣게 된 것이다. 김대감이 소월을 첩으로? 봉길의 마음은 복잡했다. 분노가 일어나는 동시에 묘한 계산도 섞여 있었다. 소월이 김대감의 첩이 된다면 나에게도 기회가. 하지만 곧 그런 자신이 부끄러웠다. 소월이 위험에 처했는데 자신의 이익부터 생각하다니. 그는 조용히 자리를 피해 생각을 정리했다. 내가 소월을 도울 수 있을까? 하지만 김대감의 권력 앞에서는 그 역시 무력했다. 그날 밤 소월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달빛이 드리운 창가에 앉아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봉길과 함께 보낸 소중한 시간들, 그에 대한 자신의 마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건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소월은 단순히 운명에 순응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나름의 지혜가 있었다. 김대감의 탐욕을 오히려 이용할 수는 없을까? 밤새 고민한 끝에 그녀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다. 위험하지만 유일한 희망이 될 수도 있는 방법이었다. 체면을 중시하는 양반들의 약점을 이용하는 거야. 소월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소월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장터로 향했다. 그녀에게는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 장터에서 소월은 일부러 아는 아낙네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모두 입이 가벼운 사람들이었다. 아이고, 소월아. 내가 그렇게 예쁘더니 좋은 일이 생겼나 보구나. 좋은 일이라뇨? 소월이 일부러 당황한 척했다. 김대감님께서 너를 찾으신다면서. 아, 그 일 말씀이세요. 소월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쉿.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왜? 무슨 일이야? 아낙네들이 호기심에 눈을 빛냈다. 김대감님께서 저 같은 천한 몸종을 탐내신다고 하시네요. 뭐라고? 저를 첩으로 드리겠다고 하신답니다. 아낙네들이 깜짝 놀랐다. 소월은 마치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 속삭였다. 하지만 사실 그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아씨께서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우리 집 체면이 이게 뭐냐고 하시면서. 그럴 만하지. 김대감이 천한 몸종을. 그런데 저도 참 걱정이에요. 소월이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대감님 댁의 체면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저를 예쁘게 봐주신다 해도 천한 몸종 따위를. 그러게 말이야. 양반이 채통도 없이. 김대감님의 부인과 자식들이 알면 얼마나 화를 내실까요? 그럼 그럴 거야. 아낙네들이 맞장구를 쳤다. 온 고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소월의 말에 아낙네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생각이 가득했다. 그런데 소월아,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저야. 어찌하겠어요. 대감님의 명령인데. 소월이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정말 걱정이에요. 이런 일이 알려지면 대감님 체면에도 먹칠이 될 텐데. 소월이 장터를 떠난 후 아낙네들은 즉시 이 충격적인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다. 야, 큰일 났다. 김대감이 천안 몸종을 첩으로 들인다네. 뭐라고? 정말? 응, 소월이 직접 말하더라. 아주 걱정하면서. 그것도 남의 집 종을 뺏어서. 세상에, 김대감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과장되었다. 김대감이 미쳤나 봐. 나이가 들어 분별력을 잃었어. 권세를 믿고 못할 짓이 없네. 양반이라는 양반이 그게 뭐야? 온 고을이 다 알게 생겼는데 체면은 어쩌려고? 소문은 물결처럼 번져나가 하루 만에 온 고을에 퍼졌다. 소문은 곧 김대감 집안의 다른 가족들에게도 전해졌다. 김대감의 부인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김대감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부인이 화를 내며 들어왔다. 무슨 소리냐? 천안 몸종을 첩으로 들인다는 소문이 온 고을에 자자해요. 김대감의 얼굴이 굳어졌다. 누가 그런 소문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집 체면이 이게 뭐예요? 김대감의 자식들도 나타났다. 아버님, 정말이신가요? 어떻게 그런 창피한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온 고을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있어요. 당장 그 생각을 버리세요. 가족들의 거센 반발에 김대감은 당황했다. 자신의 계획이 이미 온 고을에 알려져 버린 것이다. 며칠이 지나자 김대감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과 수근거림을 느껴야 했다. 김대감 양반도 이제 늙었나 보다. 권력을 믿고 못할 짓이 없어. 체면도 모르는 탐욕쟁이로군. 양반 채통이 그게 뭐야? 평소 그를 공경하던 사람들조차 뒤에서 그를 조롱하고 있었다. 관아의 다른 관리들도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체면을 잃은 늙은이와 함께 있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김대감님, 요즘 어찌 지내십니까? 어느 날 동료 관리 하나가 비꼬는 듯한 톤으로 물었다. 별일 없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요즘 고을에 재미있는 소문이 돌던데. 김대감의 얼굴이 붉어졌다. 무슨 소문 말인가? 아, 별것 아닙니다. 하하. 그 관리는 웃으며 자리를 떠났지만 그 웃음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다. 결국 김대감은 사방에서 거세지는 반대와 조롱을 견디지 못했다. 그는 신복을 불러 말했다. 소월 그 계집일은 취소한다. 네. 하지만 대감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는데. 됐다. 김대감이 소리쳤다. 더 이상 이 일로 소란을 피우지 마라. 체면만 더 깎아먹는다. 신복은 당황했다. 하지만 이미 영이 아씨에게 말씀을. 그것도 취소하라고 했다. 김대감은 분노와 굴욕감에 이를 갈았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며칠 후 영애아 씨는 김대감이 소월에 대한 관심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소월아, 좋은 소식이다. 무슨 소식이시라고요? 김대감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단다.
소월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정말이에요? 그래. 더 이상 너를 찾지 않으신다는구나. 영희아 씨는 기뻐하며 소월을 안아주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대감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시다니. 소월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시마님. 그럼 어떻게? 다만,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진실을? 대감님의 체면을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과연 양반 어른께서 천한 몸종을 첩으로 들이는 것이 옳은 일인지 말이에요. 영희아 씨는 소월의 지혜에 감탄했다. 내가 그렇게 영리했구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소월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구한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봉길은 소월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다. 지혜롭고 용기 있고 위기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여인이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봉길은 지난 몇 년간을 돌이켜보았다. 그가 다른 여인들을 쫓아다니며 허황한 꿈에 빠져 있는 동안 소월은 늘 그의 곁에서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왔다. 그가 상처받고 돌아올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그가 절망할 때마다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소월의 소중함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아니,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다. 그날 밤 봉길은 혼자 앉아 지난 일들을 곱씹었다. 최 부인과의 밤. 그는 그때 무엇을 얻었는가? 잠시의 쾌락과 그 뒤에 온 모욕감뿐이었다. 박 과부와의 만남. 결국 신분의 벽에 부딪혀 상처만 받았다. 정씨 부인과의 달콤한 유혹. 그것도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도구에 불과했다. 윤 과부와의 사랑. 그녀에게 그는 그저 심심풀이 상대였을 뿐이었다. 모두 헛된 것들이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 동안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지켜준 사람이 바로 곁에 있었다. 소월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 더욱 부끄러운 것은 소월이 김대감의 위협에 처했을 때 자신의 반응이었다. 그는 소월을 지키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을 이용할 방법을 생각했었다. 소월이 김대감의 첩이 된다면 나에게도 기회가. 그런 생각을 했던 자신이 너무나 비열하고 이기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정말 최저의 인간이었다. 봉길은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직시했다. 그는 소월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출세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여인들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소월이 혼자 힘으로 위기를 해결하는 것을 보며 봉길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사랑은 욕망이 아니었다. 소유하려는 마음도 아니었다.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계산도 아니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며 어떤 상황에서든 곁을 지켜주는 것이었다. 소월이 그동안 자신에게 해준 것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다. 며칠 후 어느 저녁 봉길이 소월을 불렀다. 소월아, 네, 오라버니. 나는 그동안 정말 바보였구나. 소월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봉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후회가 담겨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내 곁에 있었는데도 나는 엉뚱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다. 오라버니. 나는 이제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욕망이 아니라 곁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걸. 봉길이 소월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 손길은 이전과 달랐다. 욕망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소월아,
나를 용서해 주겠느냐? 소월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무엇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너를 당연하게 여기고 상처를 준 것을. 그리고 다른 여자들만 쫓아다니며 너의 마음을 몰라준 것을. 소월은 고개를 저었다. 오라버니께서 저에게 상처를 주신 적은 없어요. 아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안다. 봄길의 고백은 진심이었다. 소월아, 나와 함께 해주겠느냐? 네? 이제는 허황한 꿈 대신 너와 함께하는 소박하지만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 소월은 잠시 말을 하지 못했다.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저는 처음부터 오라버니 곁에 있고 싶었어요. 정말이냐? 네. 이제야 저를 진정으로 보아주시는군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달빛 아래 서 있었다. 비로소 진정한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소월아, 우리 혼례를 올리자. 네, 오라버니. 비록 둘 다 천한 신분이었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진실했다. 영희아 씨는 두 사람의 사랑을 보며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참 좋구나. 너희 둘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다니. 고맙습니다, 아시마님. 진정한 북이란 마음의 평안에서 오는 것이란다. 너희 둘은 그것을 찾았구나. 영희아 씨의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했다. 소월의 지혜와 용기를 본 그들은 진심으로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고 봉길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저들을 보니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겠구나. 그래, 욕심내지 않고 서로 아끼며 사는 것이 최고지. 김대감은 소월 일로 체면을 잃은 후에도 반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분노와 굴욕감에 더욱 비뚤어져 갔다. 그는 자신의 권력으로 이 모든 굴욕을 씻어내려 했다. 감히 나를 조롱한다고? 그는 다른 방법으로 권력을 과시하려 했다. 백성들에게 무리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올해 세금을 2배로 늘린다. 대감님, 하지만 흉년이 들어서. 흉년이 무슨 상관이냐?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더 큰 화가 미칠 줄 알아라. 김대감의 횡포는 점점 심해졌다. 무리한 세금 부과로 백성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미 흉년으로 고생하고 있던 그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부담이었다. 이러다가는 굶어 죽겠네. 김대감이 완전히 미쳤어. 예전에는 그래도 백성들을 생각해 줬는데 소월이 일로 체면을 잃더니 완전히 돌았어.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져 갔다. 하지만 김대감의 권력은 여전히 강했고 그들은 속으로만 분노를 사귈 뿐이었다. 김대감은 세금을 거두면서도 그 돈을 사사로이 착복했다. 또한 재판에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바꾸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돈을 더 가져와라. 그래야 무죄로 해줄 수 있다. 대감님, 하지만 제가 가진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가져와라. 안 그러면 유배에 보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무고한 백성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김대감은 또한 젊은 여인들을 겁탈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소월을 얻지 못한 분노를 다른 여인들에게 풀고 있었던 것이다. 저 집딸이 예쁘다던데? 예, 대감님. 하지만 이미 혼약이. 혼약이 뭐가 중요하냐? 당장 데려와라. 이런 식으로 여러 집안에 화를 끼쳤다. 하지만 그의 권력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은 감히 저항하지 못했다. 하지만 김대감의 악행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소월 일로 이미 체면을 잃은 상황에서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자 그에 대한 평판은 땅에 떨어졌다. 김대감이 완전히 망가졌어. 권력을 믿고 못할 짓이 없네. 이제는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도적이나 다름없어. 하늘이 저런 자를 벌하지 않을까. 이런 소문들이 고을을 넘어 다른 지역까지 퍼져나갔다. 결국 김대감의 악행은 상부의 관리들에게도 알려졌다. 관찰사가 직접 조사를 지시했다. 창사년 김대감의 행정을 조사하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너무 높다. 또한 부정부패 의혹도 있고. 조사관들이 창사년에 파견되었다. 그들은 은밀히 김대감의 행정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김대감의 악행은 명백해졌다. 장부를 조작해 공금을 횡령한 증거, 뇌물을 받고 재판을 조작한 증거, 무리한 세금을 부과한 기록들이 모두 드러났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관직 박탈은 물론이고 유배까지 가능한 수준이군. 조사관들은 모든 증거를 수집해 상부에 보고했다. 며칠 후 김대감에게 파면 명령이 떨어졌다. 김대감, 그대의 관직을 박탈한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대의 악행이 모두 드러났다. 부정부패, 백성 수탈, 권력 남용. 이 모든 것이 확인되었다. 김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변방으로 유배를 명한다. 유배라니. 제가 무엇을? 지금까지의 행적을 보면 관대한 처분이다. 감사히 여기고 즉시 이곳을 떠나라. 김대감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권력도 재산도 체면도 모두 사라졌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모두 등을 돌렸고 가족들마저 그를 멀리했다. 대감님, 이제 어찌하시렵니까? 오직 한 명의 신복만이 그의 곁에 남아 있었다. 모르겠다. 김대감은 완전히 초라한 늙은이가 되어버렸다. 평생 믿고 살았던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이 모든 게 소월 그 계집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렸다. 김대감이 몰락하자 백성들은 해방감을 느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분노와 원망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드디어 하늘이 벌을 내렸구나. 악행을 일삼던 자의 당연한 결말이야. 이제야 좀 살겠네. 새로 부임한 관리는 훨씬 청렴했고 백성들의 삶도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다. 김대감의 몰락을 지켜본 사람들은 탐욕의 끝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욕심이 과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는다니까. 김대감도 처음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권력과 욕망이 사람을 망친다는 걸 똑똑히 봤어. 우리도 조심해야겠어. 분수를 지키며 사는 게 최고야. 소월과 봉길의 혼례가 정해졌다. 비록 둘 다 천한 신분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본 지가 언제였나. 둘이 정말 잘 어울려. 소월이가 고생 끝에 복이 왔구나. 영희아 씨는 혼례 비용을 대주겠다고 나섰다. 내가 혼례 준비를 다 해주겠다. 우리 소월이 예쁘게 시집 보내야지. 아씨마님, 어떻게 그런 은혜를? 은혜라니.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다. 혼례 날이 되자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소월은 고운 혼례복을 입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고 봉길도 말끔한 신랑 모습을 갖췄다. 정말 아름다운 부부로구나.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야. 이렇게 진실한 사랑을 보니 마음이 흐뭇하네. 혼례식은 간소했지만 따뜻했다.
두 사람의 진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혼례 후 소월과 봉길은 영희아 씨가 마련해준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봉길은 더 이상 허황한 꿈을 꾸지 않았다. 대신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때로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일해주며 정직하게 살아갔다. 소월은 집안일을 돌보며 봉길을 내조했다. 그녀는 자신의 지혜를 살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웃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두 사람은 함께 밭에 나가 채소를 가꾸고 저녁에는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월아, 행복하냐? 네, 오라버니.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렇다. 이렇게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가을이 되자 두 사람은 함께 추수를 했다. 비록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둘이 함께 일구어낸 결실이라 더욱 달콤했다. 겨울에는 화롯가에 앉아 소월이 바느질을 하고 봉길이 새끼를 꼬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어느 봄날 소월이 그날의 비단 옷을 다시 꺼내어 보았다. 오라버니, 그때 제가 이 옷을 입었을 때를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그때 내 아름다움에 비로소 눈이 뜨였거든.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진짜 아름다운 건 옷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래? 서로를 아끼는 이 마음이요.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봉길이 소월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다. 그래.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 있구나. 비단옷은 저희 겉모습만 아름답게 했지만 오라버니의 사랑은 제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줬어요. 소월과 봉길은 손을 잡고 달빛 아래 마당을 거닐었다. 오라버니, 정말 행복해요. 그래.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거야.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했다. 소월아. 네? 고맙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진정으로 사랑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비단옷은 한때 소월의 외적 아름다움을 드러내 주었지만 진정으로 그들을 결합시킨 것은 서로에 대한 진심이었다. 세상의 모든 욕망과 탐욕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는 그 누구보다 확실히 알고 있었다. 저 멀리 김대감이 살던 큰 집터는 이제 밭이 되어 있었다. 권력과 부를 탐했던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사라졌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은 소월과 봉길에게는 그 어떤 궁궐보다 소중한 보금자리가 있었다.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